이슈 털어주는 남자 김종배입니다. 5월 30일 목요일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아들이 영훈국제중학교에 사회적 배려자 전형으로 합격을 해서 물의를 빚은 적이 있었죠. 그리고 며칠 전에는 이 아들의 입학 성적이 조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교과 성적은 바닥이었지만 자기개발계획서와 추천서 등 이 주관적 영역에서 만점을 받아서 합격했다. 이게 의혹의 핵심이었는데요. 결국 자퇴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 검찰이 어제 영훈국제중을 압수수색했는데 이때 학교에 등교를 하지 않았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고요. 자, 지켜보겠습니다. 이번 사건이 무슨 정치적인 사건도 아니고 책임을 지고 물러난다고 해결되는 사안이 절대 아니죠. 끝까지 파헤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그에 맞는 사법 처리를 하는 게 온당합니다. 그리고 차제에 왜 국제중학교가 필요한지 그 근본부터 재검토하는 일도 꼭 필요합니다. 자,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재벌과 모피아의 함정에서 탈출하라. 종횡무진 한국경제. 재벌 개혁에 앞장서온 김상조 교수. 그가 한국경제에 던지는 8가지 질문. 우리가 몰랐던 한국경제의 진실을 파헤칩니다. 더 이상 경제 권력자들의 눈속임에 속지 마세요. 종횡무진 한국경제. 오마이뉴스가 만드는 책 오마이북. 안철수 의원이 다시 뉴스의 중심에 서고 있습니다. 이 안철수 의원이 우리 사회의 구조 개혁을 언급한 데 이어서 그의 싱크탱크인 정책 네트워크 데일의 최장지 이사장이 노동 중심의 진보 정당을 언급을 했죠. 그래서 또 한 차례 파장이 일었는데요. 자, 오늘은 안철수 의원의 정치 행보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대선 때 안철수 캠프 상황실장을 지내신 분이죠. 금태섭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변호사님은? 예, 뭐 지난 대선 캠프에 같이 있던 사람들이 안 의원 선거 때 좀 돕기도 하고 예, 그 외에도 그랬죠. 뭐 이것도 각자들 생업이 있으니까 각자 일도 하고 여기 이탈남에서도 불러주셔서 오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변호사님께서 그러니까 10월 재보선에 출마하실 거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돌던데 일단 그거부터 한번 여쭤보죠. 10월 재보선이 지금 어디가 나올지 모르는데 나오는 데 따라서 뭐 저희도 어차피 정치를 한다고 했으니까 그 지역에 가장 맞고 또 적절하신 분을 선택해서 나가기로 결정을 하면 저희랑 같이 했던 사람들 중에 누구라도 아마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누가 나갈 거다라는 것보다는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나 다들 보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변호사님도 출마 의사는 있으신 거죠?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필요하다면 할 생각입니다. 아, 그래요? 예. 꼭 혹시 관련해서 이제 그 대선 때 같이 일하셨던 분들끼리 한번 예. 그 얘기는 나눠 보셨어요? 예, 선거 얘기야 뭐 전 국민이 하는 건데요. 저희도 당연히 관심이 있으니까 하고 다른 예. 그러니까 국민들의 선거 얘기는 누가 될 것이냐 이거고. 예. 지금 이제 제가 여쭙는 건 내가 어디에 나가고 싶다 이런 얘기겠죠. 어디에 나가라. 근데 저희도 그런 식으로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이 어느 지역이 나올 것 같다. 네. 그러면 어느 지역에는 누가 나가면 좋겠다. 뭐 이런 정도 얘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뭐 김종배 씨가 저희 팀에 있다고 치면 네. 뭐 김종배는 무조건 나가야 되니까 예. 그다음에 지역을 정하자 이러지는 않고 예. 서로 누가 어느 쪽에 나가면 좋을까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선거 상황 자체도 확정도 안 돼 있지만 예. 저희도 사람도 몇 명 없는데 예. 뭐 각각 그 적절한 타임에 적절한 곳에 선거에 나가게 된다면 하고 또 필요한 일들을 해야지 예. 뭐 개인이 뭐 해보겠다 그런 생각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대체로 그런 식으로 논의를 합니다. 그래요. 어차피 10월 재보선 때 어떤 하나의 당의 이름으로 출마하기는 힘들겠죠. 글쎄요, 뭐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를 모르는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네. 뭐 많이 준비하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그래도 뭐라고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네. 예. 그래요. 정치라는 것이 제가 잘 모르긴 하지만 확 변하기도 하니까요. 뭐 생물이니까. 예. 그렇죠. 뭐 순식간에 진화하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저도 생물이지만 뭐 제가 이렇게 순식간에 진화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얘기부터 한번 여쭤보도록 하죠. 자, 최장지 교수가 노동중심의 진보정당을 언급을 했어요. 예. 이 언급 전후로 해서 예. 안철수 의원을 비롯해서 이제 뭐 또 금태섭 변호사 같이 이렇게 이제 같이 또 그러니까 말씀을 나누시는 분들끼리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까? 그 발언에 대해서요. 예. 예, 발언이 있고 나서 그때 우연히 저희 모여가지고 밥을 먹었었는데 최장직 교수 발언 이후입니까? 이후에요. 예. 예, 이후에 이제 그 전부터 약속이 있어서 몇 명 만나서 밥을 먹었는데 그때 그 당연히 발언 얘기가 나왔습니다. 예. 다들 노동이 앞으로 정치에서 중요 이슈가 돼야 되고 노동과 서민의 삶 죄송합니다. 저희가 민생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그런 문제들이 아주 중요한 이슈가 돼야 된다. 예. 그런데 공감을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좀 그 결을 좀 나눌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노동 문제는 중에 한국 사회를 관통하는 주된 문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동 의제를 외면할 수는 없어요. 예. 어찌 보면 그거는 새누리당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럴까요? 아니 예. 이제 그러니까 접근법과 예. 그거에 대한 어떤 그 사고는 다를 수 있을지만 예. 노동 의제 자체에 대해서 예. 완전히 뭐 할 수는 없을 거라고 보는데 예. 따라서 노동 의제에 한번 집중을 해보겠다라는 차원과 예. 노동 중심의 진보 정당을 건설한다는 얘기는 결이 좀 다른 것 아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이제 몇 분이 모이셔서 예. 그 얘기를 했다라는 것은 지금 한국 사회에서 노동 문제가 중요하니까 당연히 그 의지에 적극적으로 예. 대응을 하고 또 예. 거기서 대안도 제시해야 된다. 그건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예, 예. 그게 이제 과거 진보 정당이 이제 추구해왔던 그런 노선 예. 이런 것까지를 언급하는 거냐 최장기 교수의 그 발언이 예. 포인트는 여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글쎄요, 제가 최 교수님 발언을 직접 듣질 않고 예. 전문을 보질 않았기 때문에 어떤 취지로 정확하게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자리 자체가 이제 노동에 대해서 얘기하는 자리 아니었습니까? 노무사들 모임이니까. 예, 모임으로 예. 알고 예. 있었고 예. 그 이제 얘기하는 과정에서 어떤 그 노동에 관해서 입장을 본인의 의견과 이런 것을 말씀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뭐 창당을 할지 어떨지 그런 게 정해지지는 않은 상태지만 그것을 창당을 한다고 전제해 놓고 당에 뭐 만약에 신당을 창당한다면 그 전체적인 성격을 그렇죠. 노동 중심의 진보 정당이라고 말씀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럼, 굉장히 다양한 이슈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예, 이 더군다나 이제 그 안철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또 같이 정치 변화를 일으키고 뭐 사회 구조를 개혁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바라는 것이 단지 노동 중심의 진보 정당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은 안 하고 네. 최 교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왜 그걸 여쭤보냐면 또 예. 그 최장기 교수가 이 그 강연 자리에서 언급한 게 민주당보다는 좀 더 진보적인 노동 이슈에 대해서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노동에 한해서입니까? 예, 그러니까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뭐 우리가 진보다 보수다 그렇게 이념으로 편가르기는 안 하겠다는 것이기 예, 그 때문에 일관된 입장이에요. 예, 그 이제 노동 얘기를 하시다가 어떤 면에 있어서는 뭐 진보 보수의 이 잣대로 본다면 네. 민주당보다 더 진보적일 수도 있는 면이 있을 거다. 그런 예. 얘기를 하신 거로 이해를 합니다. 그 노동 문제 한해서입니까? 그거는?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어. 근데 뭐 앞으로 사실은 지금 저희가 이 연구소도 이제 막 만들어서 아직 첫 번째 뭐 심포지엄 같은 것도 안 했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서 토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뭐 이렇게 결정해서 가는 것은 아니니까요. 예, 논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서요. 최 교수님도 그런 면에서 어떤 면에 있어서는 이렇게 가야 된다는 생각을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 앞으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혹시 그 이제 안철수 의원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같이 하시는 분들이 최장기 교수의 그 발언이 이제 보도를 탔고 상당한 어떤 여의도에서 이제 그게 화제가 됐었습니다. 그러면 최장기 교수가 그 발언의 진위와 맥락이 무엇인지 한번 확인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혹시 거치지는 않았나요? 최 교수님하고 뭐 안 의원도 얘기를 하셨을 것 같고 그런데 저는 직접은 말씀을 나눠보진 않았습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안철수 의원이 최장기 교수의 발언이 알려지기 전에 구조개혁을 언급을 했습니다. 예. 그건 어떤 의미입니까? 안 의원 얘기로는 이제 지난번 대선에서 새 정치를 얘기했는데 네. 사실은 정치를 변화시킴으로써 우리 사회 모든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의 그 구조, 격차 문제 나는 것, 양극화 이런 것을 고쳐 나가서 이제 우리 이 생활에 가까이 다가가는 정치를 만들겠다 그런 것이었는데 예. 새 정치라는 용어 자체를 놓고 보니까 너무 정치에만 치우쳐서 예. 이게 좁아 보이기 때문에 예. 전반적으로 사회 구조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 네. 경제건 무슨 사회적인 문제건 뭐 법이건 이런 것을 총포괄하는 용어를 쓰기 위해서 앞으로는 새 정치보다는 네. 사회 구조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더 이해가 빠르고 와닿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자 구조개혁, 그러니까 이걸 여쭤보면 한번 매치를 시켜서 한번 여쭤볼게. 예. 노동 문제에 한해서는 민주당보다는 좀 더 진보적인 스탠스를
취한다. 최장직 교수의 발언을 금태섭 변호사께서는 지금 그렇게 해석을 하셨습니다. 예, 노동 문제 한해서라기보다는 노동에 있어서는 예. 다른 데서도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바로 여쭤보고 싶은 게 그건데 예. 노동에 대해서 그러니까 민주당과도 좀 더 진보적인 스탠스를 취한다라고 한다면 또 그 다른 분야와의 상관성을 그 고려를 하다 보면 다른 분야에서도 민주당보다 좀 더 진보적인 스탠스로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꼭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지금까지는 뭐 진보 정당이라 그러면은 이제 진보를 표방하는 정당은 모든 면에 있어서 진보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근데 그리고 또 보수 정당이라면 모든 면에 있어서 보수로 가야 된다.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네. 나눴는데 사실 잘 아시겠지만 진보랑 보수를 나누는 기준도 대단히 애매합니다. 맞아요. 또 좌우라고 할 때하고 진보 보수라고 할 때하고 다르고 그럼 미국의 리버럴은 이쪽에 진보냐 보수냐 그런 문제로 가게 되면 대단히 애매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무도 정확하게 명확하게 그을 수 없는 선을 가지고 예. 우리는 진보다 우리는 보수다. 예. 그래서 서로 이제 항상 대립하게 되는데 네. 저희는 그런 틀에서 벗어나서 예. 각각의 문제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것을 찾겠다는 겁니다. 예.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예전에 보수 진보 척도를 놓고 가장 쉽게 얘기했던 게 뭐 안철수 개인에 대해서 이 정치적으로는 진보고 뭐 안보에 있어서는 보수다. 경제는 진보고 안보는 보수다. 예. 이런 얘기 했는데 예. 그런 문제를 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진보 보수라는 잣대를 놓고 하는 건데 예. 예를 들어서 뭐 국가가 안전하고 예. 평화롭게 가는 길을 찾아서 그게 국방을 튼튼하게 하는 건데 그게 보수 진보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네. 그리고 결국 현재 이제 그 고용 없는 성장이나 예. 이런 것이 한계에 이르러서 예. 이 사회적으로 이 격차를 해소하고 예. 그렇게 나가는 것이 모든 국민이 잘 살고 행복하게 가는 걸로 예. 조금이라도 가까이 가는 건데 네. 거기서 진보 보수를 나눌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예. 좀 전에 금태섭 변호사께서 새정치라고 하는 것에 너무 갇혀 있었다. 예.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윤여준 전 장관하고 이제 그 보이는 팟캐스트 인터뷰를 했는데 예. 윤여준 장관 인터뷰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요즘 시중에서 알 수 없는 네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안철수의 새정치다. 예, 예. 이런 얘기를 했어요. 도대체 새정치가 뭡니까? 변호사님께서 이해하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새정치라는 것이 어떤 특별한 내용이 있어가지고 네. 그 뭐 한 사람이나 혹은 한 집단이 어떤 솔루션을 우리 사회에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나가면 지금까지는 이걸 몰랐는데 네. 정치가 완전히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아니라 기본에 충실한 정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권자가 주인이 되고 네. 거기에 맞춰 나가고 예. 지금까지의 정치는 어떻게 보면 그 편가르기를 해서 예. 자기들이 싸우고 예. 또 따라오라고 하고 예. 어떻게 보면 민생에 관심이 없고 예. 그런 정치였는데 예. 그것을 이제 그 기본으로 가까이 가서 원칙을 지키고 그렇게 나가는 정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기본과 원칙은 어떤 거예요? 기본과 원칙이라는 것은 항상 말하자면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서 어떤 결론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사실 복잡한 여러 가지 이슈에 있어서 답을 미리 다 알 수는 없는데 네. 지금은 그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에서 때로는 혹은 뭐 이제 아까 진보 보수라고 하셨지만 진보 진영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아 이거는 우리가 잘못한 것 같다고 느낄 때도 네. 이거를 우리가 그 전반적으로 이건 우리 편이니까 편을 들어줘야 된다. 그런 것을 느끼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또 보수 쪽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예. 그러다 보니까 정치라는 것이 결국은 이제 뭐 선거를 나타나는데 예. 대선에서 그 거의 절반을 왔다 갔다 하는 수치로 한쪽이 이기고 한쪽이 지면 이건 한쪽이 모든 것을 차지해서 가져가고 그렇죠. 나머지 사람들은 저건 저쪽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 전혀 협조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무력화시키려고 하고 네.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정치라는 것이 타협과 예. 또 협력을 통해서 공통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건데 네. 이거는 당신 내가 하든지 우리가 하든지 이렇게 일도양단식으로 가는 것은 정치가 아니죠. 그것은 오히려 제가 잘하는 법에 가까운 건데 예. 그런 것을 이제 그 원칙으로 돌아가서 서로 필요할 때는 협력하고 편가르기를 안 하고 우리 전체가 하나의 공동체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 그것이 새정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가 어렵고 알 수 없다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왜냐하면 근데 윤여준 장관이 이제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하나가 더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박정희 시대라고 한다면 산업화라고 하는 어떤 그 국정 운영의 원리, 예. 그다음에 방향 예. 이런 것들을 분명히 제시를 했다. 예. 근데 지금은 없다. 예. 그 말씀을 하시면서 새정치가 뭔지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박정희 시대에는 산업하고 쭉 나갔죠. 그다음 민주화였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명박 시대를 가면 예. 이명박 대통령이 굉장히 많은 지지를 받고 당선이 됐는데 내세운 게 실용주의입니다. 맞습니다. 실용주의는 산업화나 민주화하고는 좀 다른 거죠. 오히려 이거는 방법의 문제입니다. 방법론이죠. 예, 이제는
어떤 그 우리가 이제 산업화를 통해서 상당한 정도의 경제 발전을 이뤘고 민주화를 통해서 또 정치적인 민주화가 상당 정도 이루어졌는데 그럼 그 다음에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이냐?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 아무것도 없던 시절과는 지금은 다릅니다. 사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하게 되는데 네. 여기서 예전에 이제 그 산업화라는 기치를 내세우고 쭉 따라가던 것, 또 민주화라고 내세우고 쭉 따라가던 것, 이 여기 관성에 젖으신 분들은 뭐가 하나 있으면 보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젖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까 이제 좀 전에 구조 개혁을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근데 구조 개혁도 어떤 방향에서 그러면 개혁 드라이브를 걸 것이냐의 문제가 있잖아요. 예. 결국은 매치가 되잖아요. 자, 그러면 구조를 개혁하는 것은 어떤 하나의 기치, 방향 예. 이것들을 구현해 들어가기엔 밑바탕의 재편 작업이라고 이해를 한다면 예. 당연히 그 방향이 전제돼야 되는 거잖아요. 방향이 대선 과정에서도 안 의원이 여러 번 얘기했지만 결국 격차 해소라고 할 수 있죠. 격차 예, 해소입니까? 지역 간의 격차, 예. 또 이 경제적인 그 양극화 예. 이런 문제들을 해소하지 않으면 예. 세대 간의 격차 이러지 않으면 전부 다 국민들이 정말 만인에 의한 만인 투쟁 비슷하게 되고 네. 전부 불행하는 겁니다. 교육 영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예. 사회적인 영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예. 그런 것을 해소하자는 것이 격차 해소가 사회구조 개혁이죠. 예. 근데 그게 어떤 개인적인 뭐 선행이나 예. 또 기부나 이런 거를 될 수 있는 정도를 훨씬 넘어서 물론이죠, 지금은 그건, 예. 사람들이 열심히 사는데도 불행하지 않습니까? 예. 다들 뭐 대학생들 보면은 스펙 쌓기 위해서 정말 죽을 힘을 싸는데 취직도 잘 안 되고 막상 취직된다고 해봐야 뭐 나이가 오래지 않아서 정년퇴직한 경우도 많고 정규직 비정규직 이 격차도 심하고 이런 것들을 해소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아, 격차 해소다. 예. 그 큰 방향은. 예. 근데 그리고 이제 거기서 노동의제에 집중하겠다는 것도 그 맥락에서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번 이 아주 구체적으로 며칠 전에 나온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행학습 금지법에 예. 대해서 안철수 의원이 뭐라고 한 거로 했냐면 구조적인 문제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냐. 예. 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 자, 그런데 그 구조적인 문제가 뭘까 따지고 보면은 스카이에 왜 그가 매달리느냐. 결국은 대한민국 학벌 사회 예. 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학벌 사회를 일순간에 고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러면 그러니까 부모의 경제적인 그 형편에 따라서 선행학습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시 사교육으로 이어지고 그러니까 성적의 격차로 나타나고 예. 그것이 계층의 격차로 나타나는 것을 물리적이고 인위적으로도 어느 정도 틀어막는 것은 또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럼 전두환처럼 가해금지 조치를 하면 될까요? 저 상당히 그것은 끌리는 방법이기는 한데 네. 어떤 것을 이제 하나의 조치 가지고 해결하기가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건 뭐 다른 얘기지만 법조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을 때 예. 참여정부 때 그 아주 정말 획기적인 솔루션을 내놓은 게 로스쿨 제도였는데 네. 지금 과연 로스쿨 제도가 성공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 당시에 이 로스쿨 제도에 대해서 도대체 왜 로스쿨을 도입하는지 또 로스쿨을 도입하면 어떤 게 달라지는지 거기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도입이 돼서 지금은 정말 이상하게 돼 있는데 네. 가해금지 선행학습을 금지해야 되는 것은 맞죠. 네. 도대체 초등학생이 고등학교 수학을 해야 되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근데 그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것 중에 예를 들어서 뭐 학원을 10시까지만 하게 한다. 그건 이미 되고 있습니다. 10시 되면은 강남에 차가 막 줄을 서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행학습하는 애들이 그래서 결국 학습 능력이 뛰어나냐 혹은 뭐 그렇게 해가지고 어쨌거나 돈을 많이 들이면 성공하냐 네. 그것도 아니거든요. 예. 그러면 전반적으로 뭐가 잘못됐는지 그 원인을 찾는 작업이 선행이 돼야지 한순간에 어떤 제도로서 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질문 드리는 취지는 뭐냐면 그 처방에는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대증요법이라는 게 있고 예. 일단 그 불거진 상처를 치료를 해야 되는 거고 예. 그 다음에는 뿌리를 도려내는 또 그러니까 치료가 있는 거죠. 예. 그런데 당장 응급처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외시하고 뿌리부터 도려낸다고 했을 때 그것이 아주 근본주의로 흐를 수가 있는 것 그건 아니냐.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는 그러니까 않습니까? 저희가 대증요법 자체를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예. 저희는 사실은 대선 과정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예. 어떤 그 하나의 원칙이나 이런 사회적인 근본 구조를 바꿔가지고 한순간에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조금씩 점진적인 변화를 하다 보면 네.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다만 선행학습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분들은 어떤 하나의 조치 가지고 한 번에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건 불가능하죠. 근데 예. 이게 그러지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 대증요법을 뭘 필요할 땐 써야 되지만 예. 그리고 선행학습이라는 것이 생긴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이미 뭐 수십 년을 가고 있는데 이거를
그동안은 뭐 생각이 없어서 못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 차례에 걸친 대증요법이 실패하고 사실상 가외금지 조치만 말고는 뭐 학파라치라는 것도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밤에 수업하면은 찍어가고. 근데 다 실패했다면 조금은 좀 이 원인이 뭘지 그런 원칙과 근본의 문제도 살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취지라고 생각을 하지. 네. 뭐 지금 당장 학생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대증요법을 써서는 안 된다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뭐 그런 이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이 내오는 걸 보고 예. 사실 이제 다시 더 구체적으로 얘기가 들어가야 되는 문제니까. 그게 왜냐하면은 예. 예를 들어서 그 아동 성폭력 사건들이 계속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때 이 법무부나 여기서 내놓는 것이 계속 형량 늘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그리고 그 법을 그러니까 매년 이 이제 언론을 장식하는 사건이 나면 똑같은 대책이 나오는데 네. 그게 형을 강화하는 거거든요. 그러고 나면 사람들이 아, 이 문제 해결됐다 하고 관심이 옅어집니다. 예. 선행학습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뭐 10시 이후에는 못하게 한다. 이런 몇 개가 하고 나면 또 약간 해결된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는 그게 잘못하면 자원의 낭비와 모처럼 모인 사람들의 관심을 흐트러 놓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쉬운 해결책이 없을 때는 예. 좀 천착을 해서 봐야 됩니다. 그래요. 아동 성폭력 문제가 그렇게 많이 대책을 내고 하는데도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똑같은 거 나오면 또 형을 강화하자 뭐 이런 얘기 할 거거든요. 그럼 그럴 때마다 토론회 같은 거 열리면 나가면 거기 반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당장 애들이 성폭행을 당하는데 그렇죠. 그럼 하지 말자는 거냐? 예. 그런데 그 논의를 할 때가 아니거든요. 예. 선행학습 때 약간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정책 대안을 어떻게 그러니까 내놓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또 새정치 영역으로 돌아가서 아까 했습니다. 기본과 원칙이 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어쩌면 정책 과정, 예. 그죠? 이걸 그러니까 상당히 강조를 하셨어요. 예. 그런데 지금 안철수 의원 계시고 송호창 의원 계시고 예. 딱 두 분이십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거기서 이 두 분이 개인적인 그러니까 그 무소속 의원으로서 정치 과정을 바꾸고 예. 뭐 하기는 사실상 어렵지 않습니까? 그 두 분의 힘으로는 어렵겠죠. 그렇죠. 예. 그 물리적으로 참 어려운 부분이 있고 예. 또 그러니까 여의도 이제 관가의 또 관행이라든지 예. 이런 것들부터 어렵다고 보는데 예. 자 그러면 그런 어떤 새 정치를 구현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그 선결 조건으로서 예. 지금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원내 교섭단체를 10석으로 줄이는 법안을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보도가 계속 있습니다. 그러면 예. 안철수 의원 쪽에서는 대환영입니까? 그런 법률 개정에 대해서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국회의원 2명이 뭐 정치를 전반적으로 바꾸는 건 어렵습니다. 네. 그럼 127명을 가진 민주당은 했나요? 혹은 150석이 넘는 과반을 가진 새누리당은 했습니까? 그건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문제의 본질은 뭐라고 보십니까? 저희가 인위적으로 예. 숫자를 늘려서 하는 것은 어렵고 저희가 지금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방법을 내밀 수는 없지만 네. 진짜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의원 2명밖에 없기 때문에 예. 그 예를 들어서 세력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네. 근데 세력을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예. 이것을 그 과정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식으로 정치가 돼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신뢰를 얻으면 정치라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생물이기 때문에 네. 금방 또 세력이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렇게 모인 세력이 변할 수 있는 것이지 예. 지금 물론 뭐 교섭단체 문턱이 높으냐 낮으냐 하는 문제가 중요한 문제기는 하지만 예. 저희가 10석이라 그러면 대환영이고 뭐 30석으로 하자 그러면 다 죽을 상이 되고 그런 거는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런데 결국은 정치라고 하는 것은 최종적으로는 국회의사당 안에서 논의를 하고 협상을 하고 예. 이러면서 결국 합의점이 도출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 지금 금태섭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그 새정치가 실천되는 구체적인 공간은 국회의사당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서 일정하게 발언력이 세져야 되는 것이고 예. 거기서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느냐 못하느냐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예. 거죠. 원내 교섭단체는 중요한데 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새누리당은 과반을 가진 대단히 강력한 여당인데 지금 청와대에서 저렇게 실정을 거듭하고 인사 문제가 저렇게 나는데 아무 말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가 20석이 되든 30석이 되든 만약에 그런 식으로 정말 일사불란한 체제로 예를 들어 안철수가 한마디 하면 아무 말도 못하고 그런 식으로 가서는 실패할 거라는 겁니다. 네. 저희는 이제 이 사람들을 모으고 이 의회 내에서 이 숫자를 늘려가는 과정도 네. 어떤 식으로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네. 단순히 뭐 몇 명이 되냐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인은 그게 있습니다.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또 청와대 눈치를 봐야 되지만 예. 또 지지 기반 내 눈치도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민주당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서 예. 오히려 그러니까 진영 논리에 귀의해 버리면서 그러니까 또 끌려가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예. 자, 그러면 안철수 의원은 거기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그걸 깨야죠.
그건 이제 그걸 깨라는 것이 안철수 의원에 대한 지지 기반이니까요. 예. 우리의 지지 기반은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우리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안철수 의원이 무슨 정말 저 어떤 지역이나 네. 한 계층이나 혹은 뭐 청와대의 말을 듣고 이렇게 간다면 네. 그래서 지금 뭐 그 세력 얘기를 하시는데 안철수 의원이 예를 들어서 새누리당에 들어가면 150석이 있는 정당에 들어가는 거지만 누가 그것을 원하겠습니까? 안 의원이 그것을 깨주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지지 기반인데 지금 말하자면 만들지도 않는 안철수 신당에 대한 지지율이 여론조사도 나오지만 굉장히 높은 것이 그런 지지 기반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저희가 실제로 어떻게 해나가느냐에 따라서 그는 금방 꺼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물론이죠. 예. 그런 기대가 정말 무거운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명확하게 있는 지지 기반이거든요. 그것을 보고 갈 생각입니다. 실체가 있는 지지 기반이라고 확신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예. 그 지지 기반이라고 하는 것이 기존 어떤 진영 싸움이라든지 예. 그러니까 패를 나눠 갖고 싸우는 거라든지 여기에 질려버린 사람들. 예를 들어서 지역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네. 뭐 어떤 지역에 가면 이 정당이 완전히 잡고 있고 또 반대 지역에 가면 이 정당이 잡고 있는데 그 속에서 굉장히 많은 불만과 네. 좀 변화가 있기를 바라는 열망이 있습니다. 그것을 실체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고 예를 들어서 생각합니다. 호남 같은 경우가 그렇겠죠. 예. 예. 그렇습니까? 호남도 그렇고 영남도 그렇고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그 지난 대선 과정으로 돌아가서 한번 여쭤볼게요. 예. 안철수 의원의 지지율이 막 고공행진을 하다가 예. 대선이 본격화되면서 어느 순간 빠졌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그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의 3자 대결 구도에서도 문재인 후보에게 밀리는 예.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기억하시죠? 저희가 그렇게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이유를 댈 수는 있지만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저희가 준비가 부족했고 예. 짧은 기간에 예. 저희 나름대로는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예. 지금 어저께 제가 정책집을 다시 보면서도 느꼈는데 네. 저희가 그 나름의 새로운 시각을 가진 공약을 400 몇십 페이지짜리를 내놨고 예. 사실은 새누리당이나 민주당과의 공약과 비교를 해도 결코 뒤지지 않고 오히려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워낙 짧은 기간 동안에 알리지도 잘 못했고 네. 또 저희가 부족하다 보니까 실수도 많이 했고 네. 그러면서 그렇게 된 거고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안 의원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여러 번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저는 지금도 아주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그러면 그런 현상이 앞으로 다시 재현되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말씀드리겠다고 하는 거고 네. 지금 뭐 이 창당론이나 이런 거 나오더라도 예. 지금 당장 우리가 약속을 이렇게 남발하는 것보다는 하나를 만들어서 결과를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또 하나를 만들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뭐 실체가 있는 지지 기반이라고는 했지만 네. 뭐 안철수 신당이 만들지도 않았는데 지지율이 이러니까 우리가 뭐 만들겠다. 뭐 아무 준비도 안 돼 있으면서 그런 식으로 가면은 다시 한번 그런 실패를 맛보게 되고 예. 그것은 안철수 의원이나 또 이 옆에 있는 사람들의 실패가 아니라 예. 지지해 주시는 많은 분들에 대해서 정말 큰 실망을 안겨드리는 거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얼마 전에 보도가 나왔는데 이제 그 대선 그 공약집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를 이제 다시 재검토한다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예. 다시 다듬는다라고 하는. 예, 예. 그럼 그 일환에서 지금 이제 그 작업에 들어가는 겁니까? 그렇죠. 정치는 결국은 내용이 있어야 되고 네. 또 사람이 있어야 되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도 만나지만 그때 만들었던 정책 중에 뭐 사법 부분 같은 것은 저도 같이 도와서 만들었지만 예. 지금 다시 검토를 해야 되고 예. 그리고 2012년 시점에서 맞는 정책이 또 향후에서 그 상황이 달라지면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계속 가다듬어 나가야죠. 알겠습니다.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정책 네트워크 내일 예. 어떻게 꾸려지는 겁니까? 일단은 이것은 단순히 연구원 몇 명이 모여가지고 그 연구실에 앉아가지고 정책을 만들어서 짠 하고 내놓는 그런 개념의 연구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냥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그 의견을 발표를 하고 거기서 논의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로서는 일단은 또 대선 때 캠프에서 일했던 분들이나 도와주신 분들도 의견을 모아야 되니까 네. 그것을 통해서 모으고 또 이제 개방적인 구조를 통해서 여기 참여하고 목소리를 내시고 싶은 많은 분들을 모셔서 얘기를 듣는 그런 장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름도 정책 네트워크 내일이라고 지었고 그게 사실은 저희 그 대선 캠프 때 9층에서 정책 만들던 팀의 그 이름입니다. 그때도 이제 뭐 사실은 지금도 여러분들 만나보면 내가 그때 9층에 가서 무슨 일을 했어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 어떤 분야에서 전문가들도 오고 예. 또 뭐
굳이 뭐 학계에 있는 전문가나 이런 분들이 아니더라도 네. 목소리를 내고 싶은 사람들 와서 예. 정책을 만들어 나갔거든요. 예. 뭐 그 당시 이제 안철수 후보가 참여해서 토론도 거치고 그런 형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예. 그래서 네트워크입니까? 그래서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자, 지금까지 금태섭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슈 털어주는 남자 김종배입니다. 냉철한 분석, 깊이 있는 통찰로 우리 사회 현안을 털어드립니다. 매주 목요일의 고정 코너죠. 인권 이야기 시간입니다. 자, 그 주인공입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반팔 차림이 되셨군요. 뭐 저는 한 달쯤 됐습니다. 더워요 요새. 네. 그래요? 하긴 요즘 반팔이 많이 늘긴 늘었더군요. 네. 자, 오늘 주제는 어떤 걸로 갈까요? 인권 도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인권 도시요? 도시. 인권이 보장된 도시입니까? 그렇죠. 인권이 보장되고 인권의 원리가 이를테면 지방 정부의 행정의 가장 중요한 운영 원리가 되는 뭐 그런 도시인데요. 예. 인권 도시라는 말 자체가 청취자들께는 아마 좀 낯설 겁니다. 저도 처음 들어보는. 아, 그러세요? 예. 그런데 이미 음. 광주광역시, 예. 서울특별시, 예. 충청남도가 인권 도시를 선포했거나 또 준비 중에 있고요. 예. 그리고 기초자치단체로는 뭐 서울 성북구, 서대문구, 도봉구 등 마포구도 있고요. 이게 경기도 상당히 광명시, 뭐 트렌드가 되고 있군요. 네, 이게. 경남 진주시, 뭐 울산 북구, 뭐 동구 이런 데서 이제 준비 중이거나 이미 인권 도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인권 도시를 선포하는 과정은 인권에 대한 기본 조례를 만들고요. 예.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시 같은 경우에 시정을 어떻게 하겠다, 구 같은 경우에 구정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선포한 도시들이 거의 20개 이상 되고요. 예.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권 조례를 만들어서 선포를 한다. 네네. 그러니까 옛날에 학생 인권 조례라는 게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학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거기에 준해서 가도록 했는데 네. 그런 거 비슷한 원리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각급 단위의 지방 행정에서 이제 인권 조례를 하나의 어떤 그 저기 뭐냐면 중거로 놓고 네. 이것을 침해하거나 이러지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지방 정부가요. 네. 이를테면 뭐 서울시든 뭐 서울시 성북구가 특별히 인권 도시 추진 사업을 잘하고 있는데 네. 국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국가는 시민들의 삶을 해결하는데 굉장히 유력한 예. 수단인데 예. 국가가 해결하기에는 좀 작은 사안들이 있습니다. 예. 예, 개인들이 해결하기에는 너무 큰 사안. 예. 이런 게 이제 동네 사안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골목 분쟁이 있거나. 그렇죠. 예. 그런 면에서 지방 정부가 해줘야 될 일이 무척 많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죠. 여태까지는 우리가 과거 군사 독재 정권 이런 걸 경험하면서 인권이란 게 국가 공권력이 적극적으로 뭐 정권의 유지를 위해서나 네. 또는 기타 뭐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국민들을 괴롭히는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고문이라든지 네, 조작 사건이라든지 국가보안법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고전적인 인권 문제일 거예요. 예. 그런데 뭐 그런 문제가 완전히 없어지거나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줄었고요. 그런 상태에서 인권이 좀 풍부화되고 있다 할까? 뭐 이런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이러면 이제 정치적 성격이 짙은 인권 문제에서 이제 생활 인권으로 넘어가고 있는. 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2010년에 뭐 민주당이나 야당 소속의 단체장들이 대거 당선되면서 2심 전심으로 하여튼 인권 도시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죠. 좀 전에 이제 성북구, 서울 성북구가 가장 모범적인 사례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한번 케이스를 얘기를 듣다 보면 좀 더 구체화될 수 있을까요? 성북구는 뭐 인권 도시 추진 이전에도 여러 가지로 눈에 띌 만한 일들을 했는데요. 친환경 무상급식을 전국 지방정부 중에 제일 먼저 했습니다. 아, 그랬나요? 네, 그러니까 예. 오세훈 시장이 뭐 시장 그만두겠다, 뭐 직을 걸겠다. 주민 투표가고. 네네 예. 하기 전부터 예, 이제 예. 김영배란 분이 이 구청장인데 하여튼 돋보이는 활동을 했고요. 또 하나 저는 뭐 여러 가지 활약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성북 구민들이 걸어서 10분 거리에 도서관이 있도록 하겠다.
어휴. 저는 되게 이런 게 참 좋아요. 네. 예, 그래서 그러면 평소 도서관을 되게 애용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네. 아니 도서관을 애용한다는 주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도서관에 가서 꼭 책만 보는 건 아니에요. 시청각실도 있고. 네, 네 물론요. 그런데 도서관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건 큰 대학 도서관이나 그렇죠. 뭐 국립도서관, 국회도서관, 의리의리한 남산도서관 건물이 이런 있는. 것만 네. 생각했는데 물론 이제 그렇게 잘 갖춰진 장소도 충분히 있는 도서관도 필요하지만 동네 도서관 같은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0평 되는 조그만. 뭐 그거보다는 큰데요. 한 100평 정도나 이렇게 되더라도 장서가 이를테면 10,000권 이내라도 네. 지역의 어린이 청소년들이 읽어야 될 책들이 뭐 수십만 권, 수백만 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본 도서라는 게 있고요. 그렇죠. 고전들이 좀 잘 갖춰져 있고 아. 이런 것들이 이제 걸어서 한 10분 거리에 있도록 세팅을 쭉 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성공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부모 입장에서 그건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럼요. 애들 책이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일단 그 책을 구입해서 애들한테 준다라는 것도 경제적 부담이고. 그렇죠. 애들이 또 그 도서관에서 책을 보면 일거양득 아니겠습니까? 아니 또 하나는 비싸기도 하거니와 네. 애들은 이제 성장해 나가면서 봐야 될 책이 금세 바뀌잖아요. 그 맞아요. 무슨 기본서가 있어가지고 뭐 무슨 성경책이나 불경책처럼 한 번 사면 맞아요. 네, 뭐 판가리 할 때까지 계속 본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뭐 초등학교 1학년이 다르고 또 초등학교 3학년이 다르고 5, 6학년이 다르고 맞아요. 똑같은 고전이라 하더라도 그럼요. 외국 같은 경우는 연령대별로 이게 편집본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럼요. 아니 한국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급격하게 변화하고 성장하기 때문에 지적 능력도 계속 커지고 그거를 일일이 다 돈으로 맞춰주기는 어렵고요. 그럴 때 이제 공적인 역할을 해주는 지방 정부가 정말 자기 역할을 하는 게 기묘한 일이 되는데요. 하여튼 성북구에서 도서관을 꽤 만들었나 보네요. 네네. 그래서 개수는 지금 제가 그 얘기하러 온 건 아니어가지고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정말 동네별로 하나씩 있는 식으로 했습니다. 이건 발상을 전환하면 되고 또 주민자치센터 예전에 동사무소죠. 주민자치센터가 있고 구가 가지고 있는 건물이나 뭐 이런 게 꽤 있어요, 사실. 맞아요. 잘 활용되지 않는 맞아요. 것도 있고. 그래서 약간의 예산만 들이면 얼마든지 가능한 거고요. 또 구가 상당한 정도의 인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 집행이나 정책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동네 도서관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성북구는 일단 인권 조례를 만드는 작업을 했는데 이 작업이 한 1년 이상 걸렸어요. 외부 전문가들 또 성북 지역의 전문성이 있는 인사들, 학계 인사들이 모여가지고 인권도시 성북 추진위원회라는 걸 만들었는데요. 네. 보통 조례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그렇습니다. 뭐 법이 만들어지는 것도 비슷한데 이 지방 정부가 만들고 싶은 것을 뭐 청부 입법이라고 그러죠. 의원들을 통해서 이렇게 좀 부탁해서 만들든지 구의회도 그렇군요. 그렇죠. 뭐 비슷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조례를 만들거나 하는 게 실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날림으로 만들어지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후다닥 만들어지는 게 많은데 인권이라는 게 과정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 완성도 높은 조례를 만들어서 구민들에게 선물로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 구민들이 참여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성북구는 요 부분에 착안을 해서요. 네. 조례 기초안을 만드는 과정도 또 지나는 과정이었지만 그 다음에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를 돌아다니면서 설명회와 간담회를 해요. 그리고 의견 접수 창구도 만들고 뭐 아주 많은 의견이 들어오진 않았으나 구민들과 함께 하려고 했다는 노력은 굉장히 높이 사야 될 것 같고요. 조례를 조금 보겠습니다. 이게 뭐 재미없는 작업이 될 수 있지만 그래도 중요하니까 조금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구청장의 의무에 대해서 명확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제가 이탈남 청취자들은 꼭 외우셔야 된다는 대한민국 헌법 10조 모든 국민은 권리를 가지고 있고 국가는 국민의 권리,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게 인권의 가장 기본적인 패러다임인데 이것을 구 단위에서 확인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 인권이라는 게 뭐 사람답게 또는 행복하게 살 권리 아닙니까? 이 권리를 구의 거주민들은 갖고 있다. 그러면 권리라는 게 의무 없이는 무의미하잖아요. 제가 채권자인데 채무자가 아무도 없으면
그게 무슨 채권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채무자 없는 채권자 무의미하듯이 의무가 뒷받침되지 않은 권리는 무의미합니다. 그럼 의무가 누군가한테 있어야 되는데 그건 누구에게 있냐? 구청. 가장 구체적으로는 구청장에게 있다. 이게 인권조례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정의 철학이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냐면 여태까지는 뭐 지방정부의 수장이 시장이나 뭐 군수, 도지사 이런 분들이 훌륭하거나 똑똑하거나 또는 주민들을 많이 사랑해서 선처를 베푸는 모델이라면 이른바 선정을 베푸시는 그렇죠. 네, 그런 거라면 인권 도시가 된 다음에는 그런 걸 거부하는 거예요. 자치단체장이 잘났건 못났건 간에 자치단체장이 된 사람들은 거주민들, 주민들의 인권을 위해서 노력하고 인권을 증진시킬 의무를 가지고 있다. 그걸 할 사람만 뭐 자치단체장이 되라 이렇게 예. 이 패러다임이 바뀌는데 이 패러다임 바뀌는 걸 조례에서 확인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구청장의 경우에는 4년마다 뭐 인권 증진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1년마다 연도별 시행 계획을 만들어야 된다든지 뭐 이럴 때 공청회를 해야 된다든지 예.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예. 또 중요한 게 인권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주민들을 상대로 아니요. 주민들을 공무원입니까? 상대로는 인권 교육을 시킬 수는 없고요. 예.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는 인권 교육의 장을 열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공무원들을 상대로 인권 네, 교육을 그 시키는 겁니까? 의무적으로 시키는 건 공무원들입니다. 연 2회 이상 공무원들에게 인권 교육을 시켜야 되고요. 또 성북구의 경우에 성북구가 출연하거나 뭐 재정 지원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복지시설이나 그렇죠, 이런 그렇죠. 것. 이런 것 종사자들도 연 2회 이상 인권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네. 이건 강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인권 교육을 전반적으로 받게 된다는 건 예. 사실 공무원들의 상태와 수준이 높아지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가운 거고요. 또 성북구의 경우에 작년부터 성북구 주민인권학교라는 게 생겼어요. 올해 벌써 3기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이거는 주민들을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열려있는 공간이고 무료로 진행하고 굉장히 쉽게 볼 수 없는 아주 훌륭한 분들이 강사로 오셔가지고 강의도 하고 그러는데 네. 1, 2, 3기 성북구 주민인권학교가 진행되는 과정을 보니까 성북구가 서울특별시에 있는 구 아닙니까? 서울의 중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그런 인간의 소중한 가치나 존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인권 교육이 전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굉장히 여러와 같은 반응들이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모집을 뭐 40명 정원으로 하면 60명 이상 와가지고 조정을 해야 되고 불편하게 좀 앉으셔야 되고 하여튼 인권 교육을 진행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더 중요한 건 인권 영향 평가라는 걸 합니다. 환경 영향 평가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교통 영향 평가, 네, 환경 네, 영향 네. 평가 이런 거 있는데. 예. 이거는 성북구가 최초로 하는 겁니다. 어떤 거예요? 전국 최초 아마 전 세계 최초인데요. 예. 구체적인 사례는 안암동이라고 고려대학교에 예. 있는 동네인데 안암동 주민자치센터 동사무소를 이제 신축하는데 예. 그때 신축 이전에 인권 영향 평가를 했어요. 인권 영향 평가는 그러니까 구가 하는 어떤 사업이 뉴타운 같은 거 말할 것도 없고요. 어떤 사업이 인권에 영향을 미칠 것 같다. 근데 인권이라는 게 워낙 폭넓은 개념이라 구 업무 전반이 다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죠. 이럴 때 그렇죠. 인권의 기준으로 인권의 증진이 그게 도움이 되는 건지 예. 또는 도움이 안 되는 건지를 사전에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평가를 해서 인권에 도움이 안 된다면 그 사업을 수정하거나 보완하거나 아니면 철회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요? 네. 그건 상당히 중요한 얘기인데 그럼 제가 한번 이 케이스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성북구에서 예를 들어서 한 10층짜리 건물을 올려야 되는 그 사업을 하게 됩니다. 네. 가정을 해서. 근데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빌라라든지 이런 것들이 10층짜리가 올라가면 일조권이 침해당합니다. 네. 그것도 그러니까 일종의 인권에 영향을 인권이죠. 미치는 것이 네, 될 수 그럼요. 있죠. 그럼 네. 이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 조정해야죠. 조정을 네, 한다? 그건 뭐 지금 뭐 현행 건축할 때 다 그렇게 합니다. 예. 이를테면 그 사람의 일조권이나 조망권도 중요하지만 예. 또 이 사람의 재산권도 중요하고 그렇죠. 또 하나 이것이 특히 공공적인 것일 때 그 공공시설을 이용하게 되는 시민들의 여러 가지 권리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적정한 선에서 타협을 봐야죠. 너무 많이 일조권을 침해하면 안 된다거나 그건 막 법률이나 또 판례로 다
기준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기준들이 마련되어 있는 건 당연히 뭐 건축법에서 그렇게 하라는 건 그렇게 하지만 네. 환경 관련 법률이 그렇게 하라는 건 하지만 예. 이게 법이라는 게 그렇게 꼼꼼하게 뭐 시시콜콜이 하나하나를 다 규정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안암동 주민센터 인권 영향 평가는 뭐 이 외부에 의뢰해가지고 진행이 됐는데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공간의 개념이 바뀝니다. 공간의 개념이 인권으로 재구성되는 거예요. 예. 이를테면 지금까지 주민자치센터는 어떤 기능이 강하냐면 동사무소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곳. 그렇죠. 행정관서의 개념이 강했잖아요. 그리고 주민 입장에서는 주민등록 등본 떼러가는 곳. 그렇죠. 네. 그런 서비스가 진행되는 곳인데 네네. 이를테면 주민들의 환경을 좀 생각하는 곳, 환경권이라는 입장에서 접근한다든지 뭐 헬스 이런 거 뭐 좀 건강을 돌볼 수 있는 공간을 배치하게 되면 주민의 건강권이라는 측면에서 공간을 재구성한다든지 예. 그다음에 공부하거나 뭐 강의실이 있다거나 작은 도서관이 있다고 한다면 예. 주민들의 학습권이라는 측면에서 공간을 설계하고 재배치한다든지 이런 예. 겁니다. 예. 그래서 안암동 주민센터는 이제 뭐 내년인가 이제 완공이 될 텐데 매 층과 매 공간을 그런 식으로 설정을 했어요. 이것은 주민의 건강권을 위한 공간이다. 용도 자체가 재구성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를테면 뭐 엘리베이터, 장애인 접근권 이런 건 기본적으로 하는 거고요. 또 하나 인권 영향 평가를 제일 처음 했던 거는 성북천에 있는 그 산책로였는데요. 네. 개념이 이렇게 가는 겁니다. 여태까지는 대피로를 만들 때 65세 연령에 해당되는 분이 어느 정도 이동할 수 있느냐를 기준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책로가 있으면 뭐 재난이 있거나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물이 갑자기 범람한다거나 그렇죠. 천이니까 그럴 때 이제 대피로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65세를 기준으로 했다는 거예요. 예. 뭐 그것도 굉장히 좋은 기준입니다. 예. 그렇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또 65세 더 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예. 75세도 있고 80세도 있고 그럼요. 또 아주 연령이 낮은 어린이들이나 또 유모차나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휠체어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65세도 뭐 건장한 성인 남성에 비해서는 좋은 기준이긴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고 어르신들과 함께 살아가는 상황에서 보면 네. 훨씬 더 교통 약자, 소수자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물론이죠. 그럼 인권을 통해서 재구성한다는 건 기준을 좀 더 낮추거나 하는 거죠. 65세가 아니라 뭐 3살을 기준으로 한다든지 대피로 배치 간격이 더 좁아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별거 아닐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을 좀 재구성해 보는 겁니다. 이런 시도가 이제 성북구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네. 인권위원회도 구성했고요. 외부 예. 전문가들도 보통 그 지방정부 서울시에도 인권위원회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여줘요. 일단 구청장이 임명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조례에. 아예 이제 독립된. 네. 예. 그러니까 구의회에서 2명이 오고 인권단체가 뭐 6명을 추천하고 그다음에 유관단체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성북구에도 여성위원회 같은 게 있는데 예. 여성위원회 또 어린이 청소년 관련위원회 예. 이런 데서 추천하는 사람들이 몇 명 들어오고 예. 공개 모집을 통해서도 들어오고 해서 사실상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러면 성북구 인권위원회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기구고 국가인권위원회 법상 조직돼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의 국가인권위 하나의 관청이죠. 아니 제가 여쭤보는 네. 건 예를 들어서 내가 직장에서 차별을 당했다. 네. 내지 이런 경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내고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구인권위원회가 있으면 네. 그럼 국민 입장에서 그럼 내가 성북구 소재에 예를 들어서 기업에 다녔는데 거기서 그러니까 차별을 당했다면 네. 구인권위원회를 찾아가야 되는 겁니까? 국가인권위원회를 찾아가야 그 되는 어떤 경우에는 구인권위원회를 찾아가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냐면 구가 설립했다거나 이를테면 뭐 구청 예. 또는 뭐 구 도서관 뭐 구 아트센터 같은 거 있잖아요. 뭐 복지시설 구가 출연했거나 또는 구가 설립했거나 구가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인권 침해를 했든 안 했든 그 소지가 있는 당사자가 그때는 구이기 때문에 구인권위원회에 찾아가는 게 훨씬 치료적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국가인권위원회나
뭐 이런 데를 찾아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자, 성북구 주민의 입장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도 있고요, 성북구 인권위원회도 있고요, 성북구에는 또 인권센터도 있습니다. 그 실무적인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선택지가 넓어진 거죠. 그렇죠. 성북구가 출연하고 있는 어린이집에서 자기 아이가 인권 침해 좀 당한 것 같다. 이게 뭐 좀 너무 함부로하는 것 같다 하면 국가인권위원회 가가지고 쭉 다시 내려오고 이걸 조사해 줄 거냐 말 거냐 이런 걸 판단하는 것보다 네. 구인권위원회에 가서 아주 신속한 구제 조치를 그렇죠. 받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또 둘 다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민의 입장에서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거죠. 예. 또 하나는 성북구 인권위원회 회의 주기도 정기회가 매월 한 번씩 있어요. 이런 게 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되게 중요한데 서울시의 경우 뭐 제가 비판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 서울시도 새로운 노력을 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은데 정기회가 1년에 4번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기에 한 번. 그럼 송년회 한 번 빼면 사실 1년에 3번 만나는 건데 네. 물론 뭐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임시회 제도도 있지만 정기회와 임시회는 다르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매달 한 번씩 하는 위원회 그리고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도 있고 자료 제출 요구도 할 수 있고 네. 그런데 인권운동가들이 중심이 돼서 독립적으로 인권위원회가 만들어졌다는 건 성북구청장 입장에서 굉장히 답답한 일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잘못 그렇죠. 잡는 것이 될 수도 그렇죠,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구청장도 뭐 현실 정치인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조례 제정 과정에서 뭐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고 아예 그런 위원들이 위촉 안에서 이런 일을 안 만들어도 될 텐데 갑자기 왜 MB가 생각이 날까요? 네, 하여튼 MB하고는 굉장히 다른 리더십을 가진 분 같아요. 성북구청장은. 예. 그래서 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요. 네. 이 성북구를 앞으로 주목해 보시면 다양한 어떤 변화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전 그 옛날 얘기지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프랑스 대혁명 후에 파리 시장을 했던 어떤 공화주의자가 있었는데요. 예. 이분이 유명한 게 관공서에 프랑스 혁명의 3대 정신 있지 않습니까? 자유평등 박애. 네, 자유평등 박애를 곳곳에 써붙였다는 거예요. 오. 구호죠, 구호. 예. 혁명정부의 구호, 제1공화국의 그렇죠. 구호인데 이게 사실 자유평등 박애가 지금도 인권을 설명해 주는 가장 완벽한 설명 중에 하나예요. 인간은 자유로워야 되고 맞아요. 너나 없이 뭐 가불이 다 평등해야 되고 그렇지만 그렇게만 사는 건 좀 각박하니까 서로 형제 자매 정신으로 협력해야 된다. 뭐 이런 겁니다. 자, 관공서가 국가가 우리에게 길거리에서 어떤 관공서 건물 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을 건네는 경우가 많아요. 네. 대한민국의 시민으로 살면서 대한민국 시민들이 들었던 얘기들, 관공서에 써붙여 있는 얘기, 길거리에 써붙여 있던 얘기들 주로 뭡니까? 통행 금지. 통행 금지. 요새는 뭐 우측 통행, 예. 꼬리 물기 금지. 예. 주로 아니 전 진짜 화나는 게 우리가 존댓말 문화가 있잖아요. 네. 근데 다 반말이에요. 보통 보면 이 사람들이.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 반말이 많아요. 지시, 명령. 예. 그러니까 국민이 어떤 존재냐면 예. 통제하는 존재. 통제 대상이죠. 네. 그렇죠. 예. 그 질서나 좀 지켜줘야 되는 존재로 격화시켜 버린 겁니다. 예. 그리고 지들은 뭐냐면 통치하는 존재. 예? 예. 대통령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이게 기존의 사실 반민주적인 반인권적인 네. 국가의 책무를 완전히 뒤집어 버린 패러다임이라면 만약에 이런 거예요. 정말 성북구는 요새 그래서 서울 시민들은 보시게 텐데 이 성북구의 주소지를 두고 있는 버스 회사 같은 데 뒤에 예. 뭐 사람이 중심인 뭐 무슨 인권 도시 이런 것도 붙이고 다녀요. 그러니까 사람이 구의 중심이어야 된다. 당연하다. 예. 서울시의 중심이어야 돼. 대한민국의 중심이 돼야 된다. 돈이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 밀양 송정탑 문제, 쌍용 자동차 문제, 또 뭐 진주 의료원 문제 이런 것에 대한 답을 우리가 찾아 나가는데 예. 중요한 열쇠를 갖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일반적으로 길거리에서 만나게 되는 국가의 지시나 명령이 아니라 이 패러다임이 바뀐다는 건 이런 거예요. 실제로 유럽 도시들 보면 세계 인권 선언에 굉장히 중요한 문장들을 지하철역 같은 데 써놓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보는 거예요. 당신 누구냐 하면 당신 사람이지. 사람이란 어떤 존재냐? 우리 헌법에 의해서 세계 인권의 선언에 의해서 누구라도 다 존엄하고 가치 있는 존재다. 네. 당신 귀한 존재다. 네. 그러니까 권리가 있다라는 얘기를 어렸을 때부터 듣고 자란 사람과 똑바로 서 줄 서
어이, 오리 꽥꽥 참새 짹짹 이러고 자란 사람과 권리에 대한 인지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방 정부가 인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인권 도시를 선포하는 건 주민들에겐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주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무기랄까 이런 걸 얻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권 도시라며 이런 것도 안 해? 뭐가 이래? 라는 도덕적 비판에 더 취약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예산이 없어서 예. 능력이 안 돼서 못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우리 시민들도 뭐 불가능한 걸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산도 충분히 가능하고 특히 정책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들은 이제 시작되게 됐고요. 네. 제가 이제 성북구나 서대문구 경기도 광명시에 사는 주민인권학교에 가봤어요. 예. 타구나 타도시에서도 옵니다. 그리고 우리 동네에도 이런 게 생겼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어요. 예. 아니, 그렇잖아요. 자기 가까운 곳에 구청에서 정말 구청이란 공간이 얼마나 건조한 공간입니까? 뭐 서류나 떼고 맞아요. 인허 갖고 가서 도장이나 찍어주고 예. 눈치 봐야 되고 앞에 그렇다고 법무사 뭐 사무실 들렸다 와야 친절하기나 하면 또 되고 뭐 요새는 그래도 전반적으로 많이 친절해지긴 했는데 지방 정부가 되면서 그렇다고 꼭 좋은 곳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구청이란 공간이 재구성되는 거예요. 학습의 공간으로. 정말 인간이란 존재가 어떤 것인지 생각하고 민주주의 제도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럼 풍부해지는 거죠. 네. 그런데 제가 그래서 아주 속물적인 질문 하나만 네.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권에도 돈이 들어간다. 돈 들어가죠. 그렇죠. 많이 돈이 들어가죠. 네. 자, 그렇게 본다면 이건 한번 구청장의 입장에서 자, 그러면 내가 재선도 돼야 되고 네. 이러려면 뻔때 하나 사업 하나 해가지고 확실하게 임팩트를 주는 게 낫지. 네. 무슨 인권이냐. 똑같은 돈 갖고. 그러니까 이런 유혹에 빠지기 쉽잖아요, 사실. 그렇죠. 여태까지는 이제 무슨 삽질, 토건 네. 이런 거 뭐 랜드마크 만들기, 뭐 재건축 그래서 해 열어주고. 뭐 그렇죠. 네. 그리고 저 주민들의 저 재산권 요구에 부응하고 그렇죠. 뭐 이런 것으로 해서 정치적 성과를 자랑해 왔는데 저는 이명박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네. 우리 국민들이 많은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봐요. 아. 더 이상 예. 삽질하는 거 가지고 뭐 지도자나 리더를 뽑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게 이제는 합의가 되는 것 같고요. 특히 2010년 지방선거에서 저는 그 무상급식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의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드디어 우리가 아. 무슨 삽질하고 뭐 도로 닦고 다리 놔주고 뭐 건물 올리고 이런 데서 벗어나서 사실은 굉장히 본질적인 문제인데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은 어떻게 먹일 것인가 뭐 밥은 먹이는데 어떻게 제대로 먹일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했다는 거고 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선거 쟁점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2010년 지방선거가 대한민국 정치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형의 변화를 보여줬다고 보고 앞으로는 그렇게 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에 당장 지방선거가 있는데요. 지방선거에 출마하시려는 분들이 네. 저는요 다리를 2개 놨고요. 도로를 넓혔고요. 맞아요. 사실 다리 놓고 도로 넓히는 게 정말 좋은 일, 주민들에게 좋은 일인 시대는 60, 70년대로 끝난 겁니다. 왜냐하면 교통정책이 뭐 도로 넓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요새는 오히려 역발상으로 네. 인도를 넓힌다거나 그렇죠. 자전거를 갈 수 그렇죠. 있도록 해주거나 맞아요. 예. 뭐 어린이들이 좀 뛰어놀 수 있게 해주거나 이런 공간이 늘어나고 녹지 공간이 늘어나야지 지금 뭐 매연 더 먹으라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이렇게 해서 패러다임이 바뀌는데 예. 이 패러다임이 그동안 좀 바뀌어 온 데도 있습니다. 아.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재구성되기 시작했고 예. 지난 5월 달에는 5.18 기념해서 광주에서 뭐 여러 가지 이 토론회도 많이 열리고 그러는데요. 5.18 재단이나 광주광역시가 지난해부터는 인권 도시를 주제로 해서 행사를 진행합니다. 예, 기억난다. 예, 예.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세계 인권 도시 포럼이란 걸 했어요. 광주시가 돈도 내고 이래가지고 전 세계에서 인권 도시 같은 모델을 보여주고 있는 곳들의 사례를 수집하고 예. 또 한국에서의 노력도 알리고 이러는 겁니다. 예. 근데 아까 말씀드린 인권 영향 평가를 하는 데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었고요. 그 다음에 인권 교육을 제대로 하는 데들도 없었습니다. 그럼 인권 영향 평가는 어디서 합니까? 영향 평가는 의뢰할 수도 있고요,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영향 평가는 구청장이 직접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영향평가를 결정하는 주체가 두 주체입니다. 하나는 구청장이 할 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구인권위원회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가 성북구의 있겠네요. 경우에. 예. 그러니까 구인권위원회가 구청장에게 뉴타운 사업을 하는데 영향평가를 해라. 뭐 철거를 하잖아요. 네, 그렇죠. 동정규기 철거는 안 된다. 이런 거 상식 아닙니까? 거기는 또 이제 그 기존 원주민들의 또 주거권이라는 그렇죠. 또 그 주거권이라는 개념도 있고 그 주거권 중에 특히 비인도적인 게 지금은 이제 거의 없어지고 있습니다만 추운 겨울에 집을 철거해서 쫓아내면 이건 맞아요. 정말 잔인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런 중요한 인권 문제인 거예요. 인권위원회에서 철거를 하더라도 이게 동절기 철거냐, 뭐 하절기 철거냐,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 합의나 또는 조정의 작업이 있었냐라는 인권 영향 평가를 하라고 요구할 수 있고, 예. 그럼 구청장이 시행해야 됩니다. 예. 구청장이 만약 못하겠다 하면 예. 소명해야 되고요. 예. 그래서 아주 복잡한. 구청장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족쇄, 발목 잡기 같은 것들이 돼 있고, 예. 구민들 입장에서는 제도만 잘 운영하면 상당히 새로운 도시에서 살 수 있을 거다. 근데 예를 들어서 네. 퍼뜩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인권 영향 평가를 해서 네. 조정을 했습니다. 네. 내지 했는데 그러니까 그 조례보다 위에 있는 거 법률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법률이 미비해 가지고 네. 그러니까 법률은 이렇게 돼 있는데 왜 니네가 이러냐? 네. 법률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밀어붙이고 그러니까 저기 철거할 수 있다. 네. 만약 이렇게 충돌이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뭐 상위법에서 밀면은 밀려야 되겠죠. 네. 조례는 밑에 있으니까 네. 법령 중에 하위 단계에 있으니까 그 공무원들이 보통 어떤 일을 해달라고 시민들이 요구할 때 네. 그 일을 못한다고 거부하거나 할 때 쓰는 게 딱 세 가지입니다. 법률이 없다, 예. 법령이 없다, 예. 그 다음에 인력이 없다, 예산이 없다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늘 하는 얘기예요. 맞아요. 뭐 유리창을 갈아달라고 그래도 그게 없다는 거고요. 예. 그러면서도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화가 나는 건 꼬박꼬박 보도블록 공사하고 심지어 그 같은 성북구인데 성북구에서 제가 몇 년 전엔 이런 것도 봤어요. 12월 달에 나무 심는 것도 봤습니다. 가로수를. 아 정말. 보도블록 교체가 아니라 네, 그러니까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이건 그 굉장히 비싼 나무를 혹시 12월 달에 저기 심고 있더라고요. 시베리아에서 이식해온 나무 아니었습니까? 아닙니다. 근데 우리 일반 가로수예요. 그러니까 예. 정말 그 시민들이 다 보는데 예산 쓰려고 그런 거잖아요. 예산 넘기면 반납해야 되고 그럼 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건데 식목일에 심든 식목월에 심든 봄에 심어야죠. 또 나무가 살 수 있도록 해야죠. 예. 그러니까 실제로 그 나무들은 많이 죽었습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죽죠. 한겨울에 언 땅에 그 땅 파가지고 이런 일들을 해왔잖아요. 그렇죠. 이런 일들에 대해서 정말 그게 인력과 예산 뭐 법령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거냐? 그게 아니죠. 저는 정책 의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렇죠. 봐요. 물론이죠, 물론이죠. 시민들 입장에서 정말 공무원들이 인력이 뭐 이를테면 구청이나 시청에 뭐 얼마밖에 안 되는데 그 능력을 과도하게 넘어선 요구를 하는 시민들 많지 않아요. 별로 없습니다. 우리 시민들 자체가 합리적이에요. 네. 꼭 필요한 거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들 아이들 학교에 이런 게 필요하니까 이런 걸 해달라는 거지. 네. 뭐 그냥 돈을 쓰도록 해달라고 요구하는 사람들 없습니다. 그런 요구들은 도태돼요. 그러니까 법률하고 충돌되지 않으면서도 구청이 또는 시청이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도서관을 많이 한다거나 뭐 교육을 뭐 활성화한다거나 어떤 그 어린이 청소년들의 교육 여건을 좀 뭐 향상시킨다거나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런데 여태까지 별로 안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모태가 되는 게 인권 조례잖아요. 네. 조례는 구의회에서 제정이 되고. 네. 근데 또 구의회에도 여야가 있잖아요. 네네. 여야가 합심을 해서 조례를 통과를 시켰습니다. 보통은 그렇습니다. 성북구는 뭐 반반이라고 그래요. 새누리당, 민주당이. 예. 근데 다 합의를 했고요. 야. 그다음에 새누리당이 다수인 곳 이를테면 충남도 예. 또 울산에도 그런 경우가 있고요. 경남 진주시 같은 경우에도 인권조례가 통과됐고요. 아. 그래서 이거는 여야 진보 보수를 떠나서 굉장히 다행스럽고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봅니다. 아, 좋네요. 인권은 예, 누구도 예. 거부하기 어렵기 때문에 네, 좋네요. 경기도 광명시 같은 경우에는 단체장의 의지는 거의 없는 상태에서 의회 모델로 진행된 겁니다. 아, 좋네요. 그래서 좀 일이 잘 안 되는 측면도 있는데 예. 그러나 한 번, 두 번 시행착오를 반복해 나가다 보면 예. 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지방의회가 뭐 하는 곳이냐에서 사실 그 부정적인 시각이 꽤 많은데 이런 거 아주 모범적인 사례네요. 저는 성북구는 모범적인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성북구 주민이 아닌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왜 우리 동네에는 인권센터가 없냐? 군 인권센터가 왜 군 인권센터가 없냐? 왜 우리 동네에서는 인권교육 안 해주냐? 좀 다그쳐라. 왜 우리 동네는 그러게. 구나 뭐 또 시가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거나 따져볼 수 있는 안전장치가 없냐? 네. 그것도 라고 주민 당연한 기본 문제 제기를 하셔야 참여죠.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인권위원회도 많이 만들어지고 주민들이 그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는데 딱 한 말씀만 드리면 보통 이제 이 내가 진짜 도시민들이 굉장히 많은 꿈이 이런 거잖아요. 적당할 때 내려가서 이제 귀촌 뭐 하겠다는 건데 저도 꿈꾸고 있는데. 네, 다 꿈꾸죠. 그런데 그게 뭐 실패하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그게 이제 마을이잖아요. 예. 내가 사는 곳은 왜 마을이 될 수 없는가라는 질문을 이제 던져야 됩니다. 맞아요, 도시민들도요. 예. 알겠습니다. 좀 마무리해야 되는데 제가 마포구 주민인데 마포구에는 이거 마포구 없죠. 인권 조례 추진 움직임이 있습니다. 아 있습니까? 네, 요새 막 시작됐습니다. 빨리 좀 하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저도 마포구 좀 주민이. 얘기할까?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10만인 클럽 회원 김은서가 후원하는 김종배의 이털남을 듣고 계십니다. 며칠 동안 비가 내려서 장마가 벌써 시작됐나 했는데 오늘은 햇빛이 쨍쨍 비추고 있습니다. 반팔을 입은 분들도 많이 눈에 보이던데요. 올 여름이 참으로 무더울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건강 각별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탈남 김종배였습니다.